I got the cash in the bags. 2014년 11월 28일 금요일 영국 런던. 계절이 순식간에 겨울로 바뀐 듯한 쌀쌀한 날입니다. 음침하고 우울한 회색 하늘. 날씨 탓일까요? 사라는 더 깊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그녀는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머릿속에 가득 차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잔에 와인을 가득 채웁니다. 그렇게 한 병, 두 병을 비웁니다. 취기가 오르자 그녀의 눈앞에 한 노인의 비열한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봅니다. 도망치지 마. 내 손으로 해결해야 해. 사라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다시 몸을 돌려 부엌으로 가 과도 한 자루를 챙겨 나옵니다. 그녀는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오늘은 영국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 런던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4년 32살의 사라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에서 살게 됩니다. 총 8층인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주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입지가 좋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라는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그동안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임대주택에 살게 되면서 월세 걱정도 덜 수 있게 됐고 5 아이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라는 매우 기뻤습니다. 사라는 싱글맘으로 5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큰아들 브래들리는 12살, 둘째와 셋째 쌍둥이 형제 알피와 리스는 11살, 그리고 8살과 3살 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큰아들 브래들리는 12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애였지만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는 바쁜 엄마를 대신해 곧잘 집안일도 하고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을 잘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브래들리는 경제적으로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때 마침 이웃에 살고 있던 노인이 브래들리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마이클 플래스테드. 당시 나이 77세. 그는 사라의 집 맞은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걸어서 1분 정도면 도착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사는 이웃입니다. 마이클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집 근처 길모퉁이에 있는 한 상점에서 일했는데 신문 잡지 등을 정리하고 가게를 청소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을 했습니다. 마이클은 상점에서 일하는 것 말고도 소일거리로 낡은 차고를 하나 빌려 그곳에서 남들이 버린 물건을 가져와 손질한 후 다시 헐값에 내다 파는 일을 했습니다. 수입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혼자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마이클은 온화하고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일이 없으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사람들에게 여러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런던시는 매년 여름 시민들을 위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마이클은 아이들에게 당나귀를 태워주는 이벤트를 맡았는데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당나귀 타기 부스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친근한 할아버지 마이클을 좋아했습니다. 마이클은 동네에서 유명 인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이웃들과 인사하며 두루두루 잘 지냈습니다. 사라의 가족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평판이 좋은 마이클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냈습니다. 사라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 마이클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사라의 큰아들 브래들리가 용돈을 벌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안 마이클은 사라에게 먼저 제안합니다. 내가 일하는 가게에 일손이 좀 필요한데 브래들리가 괜찮다면 주말마다 와서 날 도와줄 수 있을까? 대가로 2파운드 정도 줄 수 있어. 사라는 매우 적은 돈이기는 했지만 12살 브래들리가 스스로 용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마음씨 좋은 이웃 노인이 용돈을 벌고 싶어하는 아이를 생각해 하는 제안이라고 여겼기에 그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브래들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웃집 할아버지 마이클의 일을 도와줍니다. 가끔은 마이클의 차고에 가서 폐품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죠. 형 브래들리가 매주 2파운드씩 용돈을 버는 모습을 본 쌍둥이 동생 알피와 리스는 자신들도 형 브래들리처럼 용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마이클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가게 일은 브래들리 혼자로도 충분해요. 쌍둥이들은 내 차고에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정리하는 걸 도와주는 건 어떨까? 마이클의 제안에 사라와 쌍둥이들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갑자기 큰아들 브래들리가 마이클을 돕는 일을 그만하겠다고 말합니다. 브래들리의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사라는 좀 당황했지만
여느 또래 아이들이 그렇듯 브래들리 역시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축구하고 싶어 그러나 보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단단히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쌍둥이 형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리스는 엄마 사라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알피는 조용히 엄마 사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라는 알피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하던 일을 멈추고 알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처음에는 겁에 질린 듯 주저하던 알피가 천천히 입을 뗍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마이클의 일을 도와주면서부터였습니다. 알피는 할아버지 마이클의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알피의 말에 따르면 알피와 리스는 마이클의 차고에서 마이클이 모아놓은 폐품들을 정리하는 걸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이클이 갑자기 자기 집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알피가 엄마 사라에게 물어보겠다고 하자 마이클이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물어보지 않아도 돼. 내가 엄마랑 친한 거 알고 있지. 엄마도 당연히 허락하실 거야. 마이클, 알피, 리스 세 사람은 마이클의 아파트로 갑니다. 마이클은 아이들에게 간단한 집 청소를 시킵니다. 청소를 끝낸 알피와 리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마이클이 갑자기 아이들을 껴안더니 자기 볼에 뽀뽀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하죠. 알피와 리스는 이 상황이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마이클의 요구가 옳지 않고 부적절한 것이라는 걸 판단하기엔 그들은 너무 어렸습니다. 알피와 리스는 마이클이 요구하는 스킨십이 자신들이 엄마에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마이클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마이클의 요구는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집니다. 날이 갈수록 쌍둥이 형제 알피와 리스는 마이클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북하고 불편해집니다. 마이클은 거의 매일같이 알피와 리스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손을 잡고 영화를 보거나 소파에 앉아 아이들을 껴안는 등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며 점점 그 수위를 높여갑니다. 그리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마이클은 또 쌍둥이 형제를 불러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마이클의 집으로 간 세 사람, 마이클, 알피와 리스는 거실 바닥에 깔린 카펫을 청소합니다. 청소를 끝낸 마이클은 그동안 쓰고 있던 인심 좋은 할아버지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더러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합니다. 알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들 알피의 이야기를 들은 사라의 머릿속은 새하얘집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사라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바로 마이클을 체포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법원은 마이클의 보석을 허가합니다. 이 말은 마이클은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자기 집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라는 법원의 보석 허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라의 집에서 마이클의 집까지는 걸어서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매우 가깝습니다. 사라와 아이들이 언제 또 위험한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집에서도 가해자인 마이클의 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때면 마이클을 마주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사라는 악마와도 같은 마이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전화해 제발 마이클을 다시 감옥에 넣어달라고 울면서 부탁합니다. 경찰이 말합니다. 우리도 정문회에서 보석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네요. 경찰은 사라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권합니다. 사라는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의 집으로 갑니다. 하루하루 사라와 아이들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몇 주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2014년 11월 18일 재판 전 청문회에서 마이클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합니다. 마이클의 변호사는 마이클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이클은 정직한 노인이에요. 동네 사람들 모두 알고 있죠. 아이들도 모두 마이클 할아버지를 좋아하죠. 이번 일은 아이들이 마이클의 행동을 오해해서 생긴 해프닝 같은 거예요. 검찰은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증거는 알피와 리스, 두 아이의 증언뿐이었죠. 마이클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피와 리스는 법정에 서서 직접 증언해야만 했습니다. 마이클의 재판 일정이 2015년 6월로 정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라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그날의 일을 잊고 상처를 이겨낼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고 알피와 리스가 증언대에 서서 직접 증언해야 한다면 아이들은 원치 않아도 그날의 일을 상세히 떠올려야만 하는 잔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더 참담한 사실은 만약 아이들이 엄청난 용기를 내 증언대에 서서 직접 증언한다고 해도 마이클을 처벌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는 판을 걷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사라에게 충격적인 일이 또 일어납니다. 마이클이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큰아들 브래들리가 사라에게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사실 나도 알피와 리스 같은 일을 당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동생들까지 그런 일을 겪다니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일찍 말했더라면 죄송해요. 브래들리는 자신이 동생들을 지키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무너져 내립니다. 10일 후 2014년 11월 28일 금요일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질러도 엄마인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삶은 사라에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혹했습니다. 15살 때 그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불행은 늘 사라를 따라다녔습니다. 불행한 결혼, 그리고 이혼. 그녀는 혼자 힘으로 5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어렵게 생활하다 힘들게 임대주택에 들어와서 이제는 좀 편히 지낼 수 있다며 꿈에 부풀었는데 그녀의 유일한 바람은 5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이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과 아이들이 법정에 서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사라는 와인 2병을 단숨에 들이켭니다. 그리고 부엌에 있는 과도를 품에 넣고 밖으로 나갑니다. 저녁 8시 30분 사라는 마이클의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19분이 지난 저녁 8시 49분 사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마이클의 아파트를 떠납니다. 그녀의 왼손에는 과도가 들려 있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한 사라는 옷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과도와 갈아입은 옷을 가방에 넣은 후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이때 한 이웃을 만났는데 당황한 사라는 말합니다. 날 못 본 채 해줘요. 사라는 택시를 타고 의붓 아들 폴을 보러 갑니다. 사라는 눈물을 흘리며 폴에게 마이클을 죽인 일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사라는 범행 당시 입었던 피 묻은 옷과 범행 도구인 과도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자수합니다. 2015년 6월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선 사라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흉기를 가져갔고 절대 마이클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라의 진술에 따라 사건 당일 밤 마이클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는 과도를 외투에 숨기고 마이클의 집으로 향합니다. 사라가 초인종을 누르자 마이클은 어떠한 당황한 기색이나 두려움 없이 미소 띤 얼굴로 그녀를 맞이합니다. 사라는 마이클에게 알피와 리스가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일이 없게 그의 범행을 인정해달라며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자 마이클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하더니 큰 소리로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 아이들은 거짓말쟁이야. 내 인생을 망친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거짓말쟁이. 사라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그만 놓아버리고 맙니다. 그녀는 품속에 있는 과도를 꺼내 마이클을 8번 찌릅니다. 마이클이 죽자 당황한 사라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라의 진술에 이어 사라의 변호사가 믿기 힘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마이클은 화려한 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20살이 되던 해 절도 혐의로 체포된 이후 30여 년 동안 어린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해 24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짧게는 9개월, 길게는 6년의 형량을 받았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마이클 플래스테드는 그의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로빈 몰트로.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1991년 이름을 마이클로 바꿨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랜 세월 함께 지냈던 이웃들 역시 그의 추악한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은 새로운 이름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합니다. 이때부터 그의 범행 수법은 날로 진화했고 더 교활해졌습니다. 그는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이전보다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영국은 1997년 성범죄자 알림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성범죄자 알림 시스템이란
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만든 데이터베이스로 범죄자에 대한 간단한 신상과 함께 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1991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마이클은 쉽게 개명할 수 있었습니다. 개명 후에는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따로 개명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도 않았습니다. 마이클의 이웃들은 마이클이 직장을 다니다 퇴직한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마이클이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12명의 배심원단은 3일간의 수기 끝에 만장일치로 사라의 유죄를 판결합니다. 재판부는 사라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판단해 과실치사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재판 결과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머니로서 사라의 행동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그녀와 아이들이 진짜 피해자라며 사라를 지지했고, 또 어떤 이들은 사라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안 된다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사라가 법을 통해 피해를 호소해야 했다며 법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그녀의 형량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종류의 범죄가 많이 발생할 거라면서 말이죠. 영국 재판부 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심에서 사라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사라는 약 4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나와 현재는 성범죄자들의 계명을 허용하는 법을 강화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사라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때의 일을 돌이켜보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 엄마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했어요. 제 행동이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자는 나오지 않을 거란 건 알아요. 피해자 브래들리, RP 리스는 말합니다. 엄마가 그를 죽였다고 해서 우리가 악몽을 꾸지 않거나 그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길을 걸을 때 그가 어디선가 나타날까봐 더 이상 겁먹지 않아도 됐죠. 엄마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줬다고 생각해요. 브래들리 RP 리스는 평생 피해자 익명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어머니를 위해 세상에 나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라는 가해자일까요? 아니면 피해자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